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렸죠. 최근 한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정부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쓰는 마통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란 겁니다. 올해 정부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 원을 넘게 빌렸고 지급한 이자만 해도 1,100억 원이 넘습니다. 다행히 7월 말 기준 대출금은 다 상환한 상태입니다만 그렇다면 정부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내년도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과 노조,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던 계획을 줄이기로 결정했고요. 연구개발 예산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내년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듯합니다. 하지만 경기 위축을 크게 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합니다만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 경제는 어떻게 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배우나 살펴봤더니 네. 버스네요. 네. 근데 오늘 내용 통하면 버스를 누가 발명했는지, 버스 안내원은 또 어떻게 생긴 직업인지 이거 알게 되네요. 역시 옛날 사람. 버스 안내원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아니,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안내양이라고 하죠. 예, 그렇군요. 옛날에. 예. 버스 발명자. 하여튼 하나하나 해보시죠. 뭐 일단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된 거는 3일 전에 이제 지난 12일부터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됐잖아요. 예. 근데 버스 요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되겠다 맘먹고 공부를 틈틈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방대한 양이 있을 줄 몰랐다. 라는 생각과 또 몰랐던 사실을 참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은데, 먼저 경제학, 특히 대중교통이 등장한 이후에 1950년대 무렵부터 미국에서 교통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활발하게 발전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또 대중교통 요금 체계와 인상에 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또 이언 게이틀리가 쓴 출퇴근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이 출퇴근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서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인류는 일터와 집을 분리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었고 오늘날의 출퇴근과 통근의 개념이 생겨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언 게이틀리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이 책에서 대중교통의 발전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이죠? 시계 산업. 아, 시계요?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게 됐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통근 기차나 버스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시계가 필요하군요. 너도 나도 시계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해중시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 버스 누가 처음 발명한 겁니까? 버스의 시작이 마차더라고요. 마차예요? 네. 지금이야 누구나 뭐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원하는 곳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17세기까지만 해도 서민들이 이런 자유로운 이동을 생각하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17세기 서민들 말과 마차는 뭐 귀족들의 전유물,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은 오로지 뚜벅이 두 발로 걷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라고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언 게이틀리의 출퇴근의 역사라는 책을 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1851년에 영국 철도회사들이 철도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을 위해서 1년 정기권을 판매를 했는데 예. 이 전기권의 가격이 5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50파운드는 당시에 영국 노동자 1년 평균 연봉이었다고요. 연봉 내서 전기권 사면 연봉 끝나는 거네요. 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9세기까지만 해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통근자들은 주로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들, 즉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출퇴근, 통근,
그러니까 소위 원거리 출퇴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 즉 1850년대 중반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은 부유층만의 전유물. 지금은 우리 다 출퇴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출근하기 싫어하죠, 사실 정확히 네. 말하면. 퇴근하기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거 이번에 네. 처음 알게 됐고요. 아무튼 17세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게 1662년부터였다고 합니다.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신개념의 마차가 등장하는데 예. 이 마차는 여러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좀 큰 마차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탑승한 승객들이 운임을 나눠서 내는 지금의 예전에 있었던 서울 탑승. 인천 간 총알택시 요금 예. 뭐 나눠가지고 예. n분의 1 해가지고 요금 내는 그런 개념의 마차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마차는 파리 시내의 정해진 구역들을 오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노선을 정해놓고 그 노선을 따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노선 마차 이 마차가 1662년에 나온 이 마차가 버스의 시초, 시작이다 이런 말을 지금 많은 책들이 하고 있던데요. 혹시 박종 교수님 그 버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버스라는 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옴니버스라는 말은 아시죠? 예, 알죠. 버스는 라틴어로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의 옴니버스에 축약된 말입니다. 그 뒤에 버스를 이걸 옴니버스 옴니버스 하다가 버스가 됐다 그래요.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옴니버스라고 불렀는데 근데 사람들이 앞에 옴니 떼고 그냥 버스 이렇게 부른 게 지금의 버스가 됐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찾아보니까 1823년에 프랑스 낭트에 있던 한 목욕탕에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중 목욕탕에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욕탕과 일정 지역을 오가는 일종의 셔틀 마차를 운영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마차가 출발하는 역 앞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이제 출발할 거 아니에요, 마차가. 네. 그리고 사람들을 태울 텐데 이 역 앞에 잡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잡화점 간판에 새겨진 잡화점의 이름이 옴니버스였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셔틀 마차를 타고 오가면서 목욕탕을 오가면서 옴니버스 왔어? 옴니버스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셔틀 마차를 나중에는 옴니버스라고 불렀고 예.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셔틀 마차와 너무 뜻이 잘 맞다고 생각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옴니버스라고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옴니버스가 라틴어로 모두를 위한 예. 뜻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이 셔틀 마차를 운영했던 목욕탕 주인은 스타니슬라스 보들이라는 사람이던데요. 네. 이 보들이라는 사람은 목욕탕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셔틀 마차를 운영했잖아요. 예. 근데 셔틀 마차에 사람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 보고 아예 목욕탕 사업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파리로 가서 예. 노선 마차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예, 거군요. 이게 돈이 더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노선 마차 운영을 시작하는데 좀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버스 시대, 유럽의 버스 시대를 열게 되고 당연히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마차를 가지고 셔틀로 운영했던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냥 지금 뭐랄까 엔진 있는 버스 네. 이건 언제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셔틀 마차 옴니버스가 인기를 끄니까 예. 1833년 런던에서 야 말과 마부가 필요 없는 마차를 이용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이라는 걸 발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이용한 버스를 1833년 런던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증기기관 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차보다 훨씬 빠르고 예. 또 힘도 세고 장거리 운행도 가능하고 여기에 말과 마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유지비도 압도적으로 저렴해서 소위 셔틀 마차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 증기기관 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2년에는 지멘스의 창업주, 유명한 회사죠. 지멘스의 창업주인 베르너 폰 지멘스 박사가 전차선을 따라서 주행하는 전기 트롤리 버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발명해요. 이게 지멘스에서 나온 거군요. 지멘스가 처음 만든 거예요. 1901년부터 독일에서 운영되기 시작해서 이내 유럽 각지로 확대되고 또 1900년대 초반에 사실 이런 전차들이 흔히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버스의 주류는 내연기관 버스잖아요. 예. 지금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연기관 버스는 1895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벤츠가 처음 발명을 했다고 해요. 초기에는 출력이 약해
근데 버스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버스가 여러 명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타면 초기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버스는 퍼져버렸다고 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거 못 쓰겠다라고 했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 기술도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내연기관 버스가 힘을 얻게 되니까 이 내연기관 버스는 증기기관 버스나 전기 트롤리 버스에 비해서 되게 편하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겨나요. 무슨 말이냐면 증기기관 버스는 달리게 하려면 오랫동안 예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연기관 버스는. 트롤리 버스는 전차선을 깔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또 내연기관 버스는 없어요. 그래서 내연기관 버스가 단숨에 유럽 대중교통의 주축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버스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서민들은 도보 이동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잡게 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즉 기업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대규모 기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예. 대중교통 버스의 등장으로 기업은 대규모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갖게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버스의 탄생 19세기 이후에 유럽의 산업혁명의 팽창에 크게 기여했고 또 유럽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버스 하나 때문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렇죠. 원거리 출퇴근이라는 네.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네. 19세기에는 이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버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처음 등장한 겁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는 1920년대에 들어왔는데 진주에 살던 에가와라는 일본인이 일본에서 8인승 버스 한 대를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마산과 삼천포 사이를 운행하던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근데 지붕이 없었어요. 지붕이 없어요? 네. 저녁에는 천막을 위에 씌우고 예. 가스등을 달아서 위에 천막에 가스등을 달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이 에가와가 운행했던 건 마산과 삼천포 사이를 모았으니까 시외 버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내버스를 도입한 사람은 1920년 7월 대구 호텔의 주인이었던 일본인 다마치로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버스 4대를 들여와서 운행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크게 이걸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 요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버스 요금이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었다. 이야. 시내버스 하나 한 번 타는데 쌀 한 가마니를 지불해야 되니까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서 운영이 잘 안 됐고 망했어요. 예. 그래서 버스 운영권이 곧 경성전기 주식회사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1928년 이후에 서울에 드디어 버스와 택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명 정도가 이제 탑승할 수 있는 전기 노선 버스가 이때 처음 생겼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비싼 요금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요금도 비싸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휘발유였어요. 1920년대 후반 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소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 일본 본토도 기름이 원유 수입을 부족한데. 못해가 수입길이 막혀가지고 예. 힘들었는데 우리 뭐 당시 조선도 예. 굉장히 식민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힘들 수밖에 없었고 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또 원유 조달하는 게 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이 휘발유 문제, 연료 문제가 항상 말썽이었다고 합니다. 골칫거리였고 말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내 버스 중 60%가 휘발유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1958년에 모든 버스를 디젤 엔진 버스로 바꾸라고 지시하고 1959년 2월 서울 시내 버스의 모든 차장을 여성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버스 차장이 우리가 아는 그 여성 버스 안내양 예. 맞죠? 예. 예.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은 거는 예. 이 여성 차장들이 요금도 받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움을 주는 네. 여기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이런 안내도 해주는 예. 그런 안내양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성 안내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절에 버스를 타고 등하교나 출퇴근하셨던 분들 나름 추억이 꽤 있으시죠? 그럼요. 어떤 추억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 버스 안내양 인도버스 탔거든요. 예. 그래서 안내양 분들이랑 아침에 학교 갈 때 등교할 때마다
그 학생들이랑 정말 소리 지르면서 싸우던 기억나요. 왜냐하면 꽉 차가지고 이제 못한다. 네. 그만 타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무조건 타는 타야잖아요. 거야. 지각하니까. 그래서 많이 싸웠던 기억도 나고 있고 이후에 1982년 8월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시내버스 이용자가 서울에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이 감소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 차장 제도가 없어지고 시민 자율버스 운행이 확대되면서 1984년에 앞문승차 뒷문하차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예. 그 1984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앞문으로 버스를 타고 뒷문으로 하차하는 자율버스제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또 이 자율버스제가 승객이 직접 요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리고 승객이 내릴 때 하차벨을 미리 눌러서 운전기사분께 자신이 내린다는 신호를 주는 그러니까 안내양의 역할을 승객 스스로 하게끔 하는 방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버스도 자동화가 그 사이 진짜 많이 됐네요. 예. 이게 자동화인가요? 자동화죠. 버튼 누르면 알아서 내리고 알아서 돈 넣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버스표, 토큰 이런 것도 많은 분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버스 해수권이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발행이 됐더라고요. 물론 뭐 그 강복 후에 1954년 11월 15일부터 학생 해수권, 통근 해수권, 보통 해수권 이런 세 종류의 버스 해수권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수권은 필수였어요. 이거 없으면 성인 요금 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무조건 이 버스 해수권을 가지고 다녀야 됐고 버스 해수권만 넣고 다니는 이런 케이스를 따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버스 해수권 담아서 다녔던 기억도 나는데 기억 나실 텐데 왜 아시지 예.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10장짜리 해수권을 한꺼번에 사요. 그렇죠. 그렇게 팔죠. 그리고 예. 10장짜리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일정 간격으로 자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럼 11장 되죠. 그렇죠. 그래서 11장, 10장을 11장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해수권 늘리기 기법이 학생들 사이 제가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방식이고요. 또 학교 교실이나 학교 문방구에는 현금보다 이 해수권을 주고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문방구 가서 물건을 살 때 버스 해수권을 주면 물건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학교 근방에서는 대안화폐 역할도 그렇네요. 했습니다. 지역 화폐처럼 사용되고 네. 우리 회사 근처에서는 뭐 식권으로 우리 뭐 그렇죠, 물건 사는 그렇죠. 그런 거였죠. 네, 그런 맞아요. 개념이죠. 예. 그리고 버스 토큰은 해수권에 비해서 좀 늦게 등장하는데 시내버스 토큰 제도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서울 시내버스였고 네. 1977년 10월 1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2억 개의 토큰을 제작해서 유통했다고 하는데 토큰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요. 예. 왜냐? 버스 요금 인상이 당시에도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몇 년 전에 버스가 오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놓은 사람들이 거구나.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통비 아끼려고 오르기 전에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를 사재기를 해서 갖고 있으니까 버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골칫덩어리였어요. 네. 그래서 뭐 서울시와 버스 회사가 나름 아이디어를 낸 방법은 버스 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토큰 색상을 바꾼다였습니다. 토큰이 색깔이 바뀌었군요. 네, 토큰 색깔이 그래서 계속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토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1977년 10월 1일부터 20년 가까이 사용되다가 1999년 10월 1일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예. 1996년에 교통카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토큰이 아닌 교통카드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캠페인이 시작됐고 3년 뒤인 99년에 토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예. 앞에서 말했던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버스 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은 좀 기분이 좀 나쁘지만 예. 시내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 시장의 주목을 받는 효과도 있다 그럽니다. 2020년 현재 전국 시내 버스 회사가 35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0% 이상이 버스 100대 미만의 영세한 업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모펀드들이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려고 앞다투어 나간다 그래요. 특이하네요. 원래 사모펀드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회사에 투자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버스 회사가 매력적인 건 예. 인허가 산업이잖아요. 예.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언제나 최소 수익이 보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잖아요. 아, 그렇죠. 수익이 안 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수익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처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성 증대는 사실 경영진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오른 지금 앞으로도 시내버스 회사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일들이 계속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좀 전에 버스 어원이 옴니버스에서 유래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8319님께서 담배도 조선시대 배로 들어왔을 때 담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음 배 온다고 하니까 다음 배 언제 와 해서 담배가 됐네요 라고 하는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8319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사실 그렇게 즐거운 단어, 유쾌한 단어는 아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재난입니다. 예, 재난 그러면 참 무서운 키워드죠. 사실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인간이 참 미약하구나 이런 걸 참 새삼 다시 느끼게 만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재난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폭우로 시작해서 최근에 폭염, 지난주에는 태풍까지 자연재해가 이제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서 섬이 거의 전부 타고 유럽에서 물난리가 나서 도시가 다 잠기고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특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기후재난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냥 새로운 일상이 됐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난을 한번 경제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산업마다 희비가 갈리고 국가 정책도 변할 게 많아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그런 작업이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재난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규모부터 궁금합니다. 예, 재난이 심각하다고는 뉴스나 영상 이런 걸로는 접하는데 경제적으로 따져본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의 재보험사인 갤러거 리라는 곳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예, 좀 전에 재보험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재보험사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재보험사가 뭐고 보험사가 왜 이런 걸 집계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재보험사는 쉽게 말해서 보험사의 보험사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그걸 대비하려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 번에 수만 명이 피해를 입으면 이 보험을 다 가입해 놓은 보험사가 돈이 없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사가 자기들도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또 보험을 들거든요. 그럴 때 가입하는 곳이 바로 이 재보험사 상품입니다. 보통 여기서 다루는 사건이 9.11 테러 같이 수천 명이 한 번에 사망하는 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난해 과연 세계에서 자기들한테 접수될 만큼 심각한 자연재해 피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피해를 집계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보험사니까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일 때 자신들에게 달려올 테니 재보험사 입장에서 재난에 대해서 정확히 집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을 이 재보험사는 도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집계했나요? 이 회사에 따르면요, 지난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생긴 경제적 비용이 3,600억 달러, 즉 한화로 한 480조 원 정도다 이렇게 추산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무너지거나 파괴된 재산 손해를 합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이란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이란은 인구가 한 8천만 명의 손꼽히는 산유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가치마다 큰 게 지난해 재난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재난 피해 규모가 계산해 보니 전 세계 GDP에서 한 3% 정도 됐더라고요. 이야. 근데 지금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2.7%로 내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재난으로 사라진 가치가 올해 성장하는 가치보다 크다.
그만큼 재난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자연히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마다 희비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를 빠르게 겪고 있는 게 바로 농업과 축산업입니다. 예. 옛날부터 뭐 역사적으로 가뭄, 홍수 이런 거는 재해로 인해서 농업에 큰 피해를 줬잖아요. 농업은 옛날엔 더구나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게 국가의 좀 운명을 좌우했었죠. 근데 요즘은 뭐 기계화도 많이 됐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 요즘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폭염, 폭우가 계속 잇따르면서 농산물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장을 봐보신 분들은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게 통계로 보면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니까 지난 4일 기준으로 배추 도매가가 10kg에 지금 22,240원이래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뛴 거냐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75% 뛴 겁니다. 일주일 만에 75%요? 예, 일주일 만에 거의 2배가 된 이야. 거죠. 지금 배추만 그런 게 아니라 대파, 무, 양파 이런 것들이 거의 많게는 50%가량 뛰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태풍 왔죠. 네. 폭염, 폭우 오니까 농산물들이 많이 이제 상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업계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폭염으로만 인해서 사망한 가축이 24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이 중에 상당수가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난달에는 폭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난리가 많이 나서 그 폭우로만 인해서 한 100만 마리 가량의 가금류가 폐사했다. 이렇게 정부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또 만약에 폐사하지 않더라도 지금 축사마다 가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다 전기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축이 죽지 않더라도 그만큼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요즘 같은 진짜 폭염이 며칠만 이어져도 에어컨 틀어주고 뭐 하고 하니까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뜻밖의 산업인데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이요. 네. 처음에 피해 추정치를 말씀드리면서 보험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진행자께서 앞으로 보실 때 앞으로 이런 재난이 많아지면 보험업계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뭐 보험금 많이 줘야 되니까 부정적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찾아봤을 때 앞으로 재난이 잦아질 때 인류에겐 불행이지만 의외로 보험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별로 희비를 말씀드리니까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혜를 보는 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보험사죠. 그렇죠. 맞아요. 미국의 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보험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경영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워낙 큰 보험사니까 주주가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네. 고민을 한 거죠. 우리 이렇게 보험을 크게 영업하는데 앞으로 재난이 많아지면 회사 영업이 주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뭐라 답변했나요? 네, 버핏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보험, 특히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같은 경우 만기가 짧다. 예. 자동차 보험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년마다. 그렇죠. 갱신하시죠. 혹시 그해 사고 나거나 이러면 바로 보험료 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험사들은 1년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 위험을 책정을 해서 보험료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조금씩 보험료를 계속 올리면서 오히려 보험료 수익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무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보험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해야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재난이 오히려 보험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 위험을 먹고 사는 산업이잖아요. 예.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위험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성장 잠재력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요. 아까 지난해 재난 피해가 1년에 한 480조 원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을 받은 게 한 40%, 즉 2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은 나머지 280조 원은 보험이 들어놓지 않아서 그냥 주인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물이 잠겨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집이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인데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그야말로 그 재무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앞으로 보험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 업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긴 보험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과반 이상이니까 재난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보험업의 발전을 위해서 재난을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도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매년 얼마 정도의 확률로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니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나중에 얼마를 지급하면 되겠다. 이 계산이 서야 되는데 한 번에 요즘과 같이 예기치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건이 터지면 이건 보험사도 오히려 손해보거나 심지어 무너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보험사에겐 사실 매우 위험한 환경이 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넓게 보면 금융업에 이제 위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난은 사실 금융업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됩니다. 예. 실제로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온 단초 중에 이런 자연재해가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1906년에 미국 서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금도 큰 도시죠. 여기가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데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당시에 발생합니다. 이때 도시의 3분의 2가량이 무너졌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당시에도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험은 영국이 이제 세계 금융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보험사를 많이 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지금 돈으로 한 7조 원, 당시 현재 가치로 9억 달러 이런데 이걸 한 번에 영국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금을 화폐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금이 한정돼 있으니까 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7%까지 한 번에 올려버립니다. 그랬군요. 지금도 7% 금리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높은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7%를 높여버리니까 당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보험사들도 수탁이 힘들어졌겠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렇네요. 그런 사고가 났었다는 거죠. 예. 이게 한 번뿐이 아닌 게 이후에도 1926년에는 플로리다, 지금 미국 남부죠. 여기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와서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화려한 호화 주택들을 다 붕괴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플로리다 시장의 주택 시장이 붕괴되어 버리고 가장 최근에 기억이 나는 게 예.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국이 아닌 일본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었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이 잦아진다는 건 개별 보험사에게도 위험이고 금융업 전체로 봤을 땐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한두 개 잘못 터지면 진짜 보험회사들 줄도산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을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블랙스완, 잘 일어나진 않는데 이런 한 번 일어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잦아진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뭐 진짜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그 비싼 아파트들 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이런 거 보면 이젠 진짜 어느 집에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난 피해가 적은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는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재난에 더 취약한데 대표적인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예. 미국 하면은 넓은 단독주택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불이나 허리케인에 정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할리우드 부자들의 집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 할리우드 이런 부촌을 가면 넓은 통유리에 안뜰이는 저택이 딱 떠올랐는데 네. 요즘은 돔처럼 생긴 돔주택이 인기를 끈다고 해요. 돔주택이면 우리 야구장, 돔구장 같은 모양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딱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게 캘리포니아인데 예. 이 지역의 산불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예. 근데 억만장자들의 주택도 산불로 막 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 한번 당하고 났더니 주택을 화재나 강풍에 강한 주택, 아. 돔형으로 짓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도 불에 안 타는 걸로 짓고 형태도 바람에 강한 돔형으로 짓는 거죠. 미국에서는 무려 1000도가 넘는 열에도 견디는 돔주택이 개발될 정도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워낙 내열을 잘 해놔서 또 열 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겠죠. 물론 이분들이 에너지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환경에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워낙 재난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에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핵전쟁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 만든 사람도 있고 하던데 부자들은 이렇게 대비하겠지만 서민들이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사회학에서 재난 불평등이란 말이 있거든요. 재난이 모두에게 닥치지만 가장 취약한 이들한테 피해는 집중된다. 이거 불평등을 지적을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장 드러난 유명한 사례가 1995년에 739명이 사망한 시카고 폭염 사태입니다. 예. 당시에 시카고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지역을 15개를 꼽았더니 이 지역이 모두 범죄율과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 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염은 공통적으로 왔지만 특정한 지역에 피해가 몰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냉방기도 잘 못 틀고 특히 범죄를 우려해서 창문을 못 열고 그러니까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재난이 더 많아진다는 사회가 온다면 정부나 이런 정책도 이런 재난 불평등을 대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위한 보험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보험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도에서 한 스타트업이 판매 중인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한 지역의 노동자들을 모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폭염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자의 계좌에 $3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이렇게 더울 땐 일하지 말고 돈을 받고 쉬라 예. 그런 취지로 보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사망자 대다수가 밭일하는 노인이나 외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보험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도 이런 보험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국내에도 이런 거 있을까요? 국내에서는요 아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겨냥해서 나온 건 아직은 없어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 이런 쪽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보험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요즘에는 이런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 많이 가입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 규모부터 재난으로 뜬 산업, 보험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입니다. 오늘 토큰, 회수권 등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단어들 배웠고요. 또 보험까지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터보의 멤버였던 마이티가 미국에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4번째 손경제 콘서트 부동산은 쌀 때 사는 겁니다가 9월 2일 토요일 낮 2시에 열립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